작품의 그 질의 고하라든가 독자들의 그 반응이라든가 그 작품의 완성도 같은 건 유념하지 말고 작품을 생산해낼 때의 그 산고의 아픔의 크고 작은만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제 작품 중에서 노숟가락을 꼽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면 아버님이 계신 그 산소를 꼭 성묘를 하고 일하고 오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0년이 지난 후에 갔을 때 아버님 산소 옆에서 그 숲에서 그 떡갈나무 숲에서 숟가락이 이렇게 한 뭉치가 묶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걸 발견해서 이렇게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가족이 사용했던 숟가락이에요. 2개는 자루가 부러져 있고 6자루는 온전한 것 8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숟가락 뭉치였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갈고 닦고 해서 녹을 다 빼내고서는 서재에 놓고서 가끔 뒤다보면서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글로다 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에 대한 그 추억이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메모지에 적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짬날 때마다 꺼내서 생각을 더 보태려고 이러한 작업을 해왔는데 그것을 호주머니에 넣고 1년 동안 넣고 다니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종이 메모지가 갈기갈기 이렇게 흐드러져요. 마모되기 때문에 연초가 되면은 그 종이를 깨끗한 종이에 다시 옮겨 적어서 다시 호주머니에 넣고 했는데 그 종이를 갖다가 무려 20장을 바꿨어요. 20년이 되도록 그 작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산고가 좀 길었던 작품이에요. 근데 2005년에 제가 2번째 수필집인 그 놓아주기 연습을 찍을 때 이 노숟가락을 더 미뤘다면 정말로 다 이 작품을 완성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어떤 이상한 감정이 들어서 출판사에 연락을 해서 조금만 좀 참아달라고 인쇄를 좀 멈춰놓고서 그 작품을 억지로 마무리를 써서 그 놓아주기 연습이라는 책에다가 수록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노숟가락이라는 작품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시간에 쪼들려 가지고 완성을 하다 보니까 독자들의 그 반응은 아주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애정이 가는 작품입니다.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수필로 쓰는 식물도감을 하나 좀 쓰고 싶었습니다. 그냥 생물학에서 얘기하는 식물을 사진을 찍어서 도감 만드는 게 아니고 수필로 다 써놓는 식물도감, 그것을 꼭 좀 완성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훈민정음하고 우리 한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울 일이 있어요. 600년 전에 우리 한글이 제정되었는데 오늘날 현대 서양 언어학에서 보는 언어학의 체계와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 누를 지키고 언어학의 그 범주 안에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진 그 한글 훈민정음을 보면서 저 한글을 더 좀 깊이 연구를 해서 그것에 들어있는 어떠한 본질적인 것을 찾아내 가지고 인간 세계에다 붙여서 쓰는 수필, 한글이 가지고 있는 그 철두철미한 그 누를 가지고 인간 세계에 빗대서 쓰는 수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문법 서적이 너무나 어렵게 되어 있어서 제가 터득한 대로 그것을 가지고 쉬운, 아주 이해하기 쉬운 문법서를 하나 좀 만들었으면 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제에서 이 대전을 오르내리면서 지금 20년째 수필 강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 수업이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전국에서 그 대전이 문학에서는 좀 뒤처지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깨어나는 문학이나 예술 쪽에서 좀 깨어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전에 와서 지도한 저기로다는 계룡수필, 또 에세이대전, 또 수필울 이런 3개 단체에서 동인지를 발간하면서까지 이렇게 활동을 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수강생들이나 공부하는 제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문학은 현상의 기록이 아니라 본질의 기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필이 작가의 체험을 글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수필은 비전환적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적으면 수필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된 견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이러한 글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본질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해석해내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수필을 지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야 할 소양은 가장 중요한 게 문학을 갖다가 인식하는 거예요. 본질로 다 인식하는 거. 그래서 작가 자신의 삶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작가의 삶을 해석하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수필가들은 성찰하는 삶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공동이란 이번 수필집을 내면서 이 말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가 뭐냐고 묻는데 저는 의외였었어요. 사실 부엌공동이는 우리네 가옥의 뒤에 붙은 그 명칭인데, 우리나라 전통적인 가옥을 보면은 부엌에서 이렇게 아궁이에 불을 떼고 그 불기가 고래를 통해서 안방, 웃방을 거쳐가지고 굴뚝으로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전통 가옥에서는 이 아궁이에서 부엌에서 불을 뗀 것으로 다 해서 난방을 해결하는 온돌로 되어 있었죠. 근데 부엌에서 그 온돌로 다 들어가지 않는 반대편이나 옆에 벽에 조그마한 솥 한두 개를 이렇게 걸어놓고 고래를 통하지 않고 그 열기가 바로 밖으로다가 빠져나가도록 한 그런 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솥 정도를 한두 개 이렇게 걸어놓고 벽을 구멍을 뚫어서 굴뚝을 거기다 꽂고 그 부엌 벽 밖에다가 굴뚝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렇게 차곡차곡 흙과 벽돌도 다 쌓아서 부뚜막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러면 안에서 불을 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 굴뚝 있는 데에 온기가 있어가지고 부엌공동이가 따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부엌공동인데, 왜 이것이 그렇게 글감이 됐느냐 하면, 옛날에 그 시집을 오면 마음대로 친정집에 가거나 친정과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시집 온 세댁이 친정 부모나 친정 식구들이 그리워서 가고 싶어도 가도 못하고 하면 그 가고 싶은 마음을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고 이 부엌공동에 와서 쭈그리고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친정 식구들 그리워했던 장소가 바로 부엌공동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려서는 부모님들한테 꾸지람을 들으면은, 여름에는 그래도 덜합니다만은 겨울에는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그럼 집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부엌공동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부모님이 다시 부르거나 데리러 올 때까지를 거기에서 자기 감정을 이렇게 삭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더러는 그곳에 앉아있다가 따뜻한 온기에 잠이 들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부엌공동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인들의 고유 정서를 듬뿍 담고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차별이 되지 않는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가 어떤 글감을 선택을 해서 그것의 본질을 찾아내고 해석해내서 그걸 형상화시키는 게 이제 문학 작품인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몫이에요. 그래서 글감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훈민정음이라든가 한글의 자음이라든가 모음을 글감으로도 선정한다는 것은 제가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을 선정했을 뿐이지, 다른 사람이 또 그동안 선정해서 글을 쓰지 않았을, 스필로다 쓰지 않았다는 것 뿐이지 차별화된 어떤 다른 점은 없습니다. 글감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게 다르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제가 훈민정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훈민정음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훈민정음 속에 들어있는 정신이라든가 또는 특성, 이런 것이 아주 그 인간만큼 정연하고 아주 순리적이고 사리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우리 어학의 그 누를 가지고 인간 세상을 좀 비춰보자 하는 것이 제 의도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쓴 것인데, 이 몸을 보더라도 이 몸은 그 글자 자체가 인간이 서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을 형상화하다 보니까 이상스럽게도 또 인간의 그 복합적인 심성과 똑같은 그러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몸이니 뭐 이러한 제목으로 다 글을 썼던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실 때 천지인으로 모음을 만들으셨죠. 음양철학에 의해서. 하늘은 아래아가 됐고 땅은 의가 됐고 서 있는 인간이 이가 됐어요. 아래아, 의, 이, 요것이 이제 삼재다에서 모음의 기본이 됐는데, 그 중에 이 이는 사람을 형상했거든요. 근데 우리 구강구조에서 보면 이 모음은 발음되는 위치가 어디냐면, 발음되는 위치가 우리 구강에서 맨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가 발음될 때는 혀의 길이가 가장 길 때예요. 그래서 혀의 길이가 가장 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음할 때, 모음 발음을 할 때 혀가 이 밖으로 나오는 예는 없어요. 그래서 혀 안에, 이 안에서 혀가 가장 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와 입천장, 즉 경국에죠. 그 입천장에 혀가 와서 다 있을 때 나는 소리가 이예요. 그래서 이를 갖다 우리는 혀가 가장 앞에서 나는 소리다 해가지고 전설모음이라고 하죠. 근데 이 이는 인간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인간처럼 아주 복잡하고 인간의 그런 심성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그 예를 한번 구개음화를 예로다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개음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앞에서 나는 소리예요. 구개음화는 뭐냐면 니은이나 디귿, 티읕, 요것은 설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기역이나 키읔은 아음이라고 하고, 시읒은 후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입의 가운데와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들이죠. 이 소리 다음에 이가 오면은 이 자음들이 이 몸이 나는 위치에서 나는 자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나는 자리에서 나는 자음은 치음, 시옷, 지읒, 치읒 또는 쌍시읒, 쌍지읒 이런 것들인데, 뒤에서 나는 자음들이 이 몸이 나는 위치로 다 끌려와서 앞에서 난 치음으로도 나는 것이 구개음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인간과 같이 교활해서 뒤에서 나는 것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끌어내가지고 앞에서 와서 발음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와 같이 이 몸은 그 구개음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뒤에서 나는 소리를 앞으로 끌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교활하다. 인간의 교활하고 묘한 심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필을 얘기할 때 생각나는 대로 푹 가는 대로 쓰는 글이다 하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못 받아들여서 수필이란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엉뚱한 이야기입니다.
수필에서 얘기할 때 생각나는 대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어떠한 글감이든지 우리의 머릿속에서 생각되어진 것은 모두 수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북가는 대로는 어떠한 형식을 빌어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북가는 대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북가는 대로로 어떤 것이든지 빌려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장르의 형식을 빌려다 쓰니까, 지금 저 인터뷰하시는 선생님 말씀대로 그 장르, 그 형식을 빌려다 썼으니까 이것도 수필에다 다 넣어줘야 한다, 이런 뜻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어떠한 형식이든지 다 끌어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소설 형식, 시의 형식, 시곡의 형식도 끌어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필에서 소설의 형식을 빌려다 썼으니까 소설도 수필이라고 얘기하는 거와, 서간문의 형식을 빌려다 썼다고 해서 서간문을 수필이라고 하는 거 뭐가 다르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소설은 빌려다 쓸 수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소설은 수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면서 서간문을 빌려다 쓸 수 있다고 해서 서간문을 수필이 넣으려고 그러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냐, 혹자에 따라서는 컬럼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컬럼과 수필은 이복 형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컬럼이 써질 당시, 쓸 당시, 그 수필을 컬럼을 쓸 당시에 독자만을 의식해서 쓴 글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거제도에 살면서 거제도까지 철도를 놔야겠다는 것을 신문에서 컬럼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거제도까지 철도를 완성해 놨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글은 생명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주장한 바가 끝나버렸으니까. 근데 수필은 뭐예요? 문학은 영원성입니다. 지금 써는 내 수필이 1000년, 10,000년 후의 독자에게도 읽힐 수 있어요. 문학 작품은 영원성이 있어야 하는데 컬럼은 아니에요. 그 글을 쓸 당시의 독자들에게만 익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서간문도 매일반입니다.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공유한 부분이 있어요. 공유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구성을 맞춰가지고 쓰지 않아도 대충만 맞춰놔도 읽는 사람이 편집글은 다 이해해요. 둘이 공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수필은 뭐예요? 서간문의 형식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수필이라면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이 공유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무관한 사람에게 내가 전달할 이야기를 온전히 다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완성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필은 수필답게 수필의 장르적 특성을 완성시켰을 때에만 수필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서간문, 일기문, 기행문, 컬럼, 이것을 무조건 다 수필에 집어넣는 것은 잘못됐다. 그 중에서 수필의 장르적 특징만을 충족시킨 것만을 수필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